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죠.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저는 미국 갔어요 드디어. 미국 갔다 왔다고요? 다른 데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 일단 가야 돼요. 다른 데 갔다가, 가려면 왜냐면 예. 남미에다가 우리는 직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뉴요크에 갔다가 네. 다음에 이제 파나마에 가서 파나마 가셨군요. 네, 이틀 네. 동안 파나마에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에 직접 갔던 겁니까? 네, 파나마 운해에 있는 데를 직접 갔어요. 그 배들이 지나가는데 사실 지나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옮겨요. 내려가는. 예. 아, 저도 아마 제가 이거 보내드린 사진이에요. 네. 자, 일단은 우리는 파나마에 대해서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예. 이제 파나마 사람들의 좀 약간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는 결론적으로 남미의 식민지였다가 남미 사람들이 와서 그 남미 아니고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네. 이제 스페인에서 왔던 사람들이 현지인들이랑 형업해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빠져서 독립한 나라인데 네. 이 사람들의 종로구 같은 동네가 있어요. 파나마 웨이호 하여튼 발음을 못하긴 한데 예. 이제 원래 파나마라는 이 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생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1500년 때 생긴 동네인데요. 거기 있는 성당 그리고 뭐 건물들이 너무 옛날 건물들인데 1680년 70년쯤에는 헨리 모르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를 박살내요. 그래요? 자, 이 헨리 모르건은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인가 웨일리시 쪽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한국으로 네.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예. 너무 훌륭한 뭐 일들 했다. 뭐 캐리비안 해적들에 있는 그런 좀 약간 멋진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근데 파나마에서는 뭐 양아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쁜 사람을 묘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단생지를 파괴했으니까.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생지는 거길로부터 옮겨간 거예요. 옮겼군요. 그래서 파나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영어권 사람들에 대한 일단 거길로부터 좀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있어요. 안 좋아하는군요. 영어. 왜냐면 그 사람들의 영웅이 우리한테는 진짜 악질한 사람이에요. 뭐 마치 뭐 한국 일본어로 말하자면 뭐 히데요시 가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토미 되시다. 예. 천하의 나쁜 놈인데요. 네,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근데 일본에서는 영웅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비슷해요. 왜냐면 미국에 가시면 헨리 모르건이랑 관련된 영화들도 많고 소설들도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이거에다가 시작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운하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시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니네들이 이 트럼프의 반환 문화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그린랜드나 아니면 캐나다처럼 무서워하진 않는다. 우리 문화를 가지고 갈 빈틈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조약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려면 미국이 대놓고 와서 여기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나요.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이 그 배경을 설명하죠. 왜 미국이 이렇게 하는지. 네. 중국 때문이다. 왜냐하면 파나마는 최근에 와서 네. 이제 중국이랑 친해지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에 있어서는 중국 영향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두려워서 우리한테 그냥 중국이랑 파나마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네, 대다수가 알고 있고 화가 나 있군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나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짜 운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배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짧은 데를 이제 팔라고 했는데 언덕이 많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배를 그거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올리고 다음에 내려. 그래서 한 배가 45분 걸려요. 네. 그기에 뚝뚝뚝 따라. 올라가서 뚝뚝뚝 내려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나름 재미있는 요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자,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진술도 네.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상당히 주목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해외 주요 언론들은 다 불법 계엄이다, 네.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시점마다 음흠. 실시간으로 사실 속보로 전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게 왜 놀라우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그만큼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참 주목받는 나라구나. 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가 헌정 위기를 촉발을 했고 윤석열은 본인의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됐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AP통신 역시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냥 그 워딩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독일 매체인 독일의 소리 도이치벨레도 사실은 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이 나라가 실존적 위험에 직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반성 없이 그래서 본인의 계엄이 정당했다. 야, 예.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보도가 되네요. 아 이게 당연하다. 탄핵될 왜냐면 거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네. 파면될 것이다. 아니 와. 왜냐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게 정쟁의 관점이 아니고요 외신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어느 당 편을 들 이유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이 사실 자체가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입장을 좀 달리하는 쪽이 중국 신화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 중국이요? 네. 이거는 어떤 식의 포커싱을 맞추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는 나라에서는 한 정권이 삐끗할 경우 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이것의 엄청난 부작용 같은 거, 폐해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아, 맞추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 봐라. 자기들하고 관련해서 당연합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너무 마음 아프게 봤죠. 중동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나요? 중동 처음에는 네. 너무 많이 보도를 하다가 이제 네. 막판에 오면서 이제 관심 없어졌어요. 왜냐면 중동에 정권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리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시리아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헤즈볼라도 지금 네. 수장이 죽었었는데 네. 나스랄라. 장례식을 안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했어요. 드디어. 이제서 했죠. 이제서 했는데 이제 달라지는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거지. 아직까지 뭐 우리 네. 우리 제법- 한국의 제복이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동 언론도. 네네네. 자, 하여튼 브라질 대통령 저번에 우리 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보소나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하고 비슷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우리를 좀 집중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 중동이 시리아 문제가 심각해요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심각하게 된 기본 원인이 트럼프라는 그렇죠. 전 미문의 대통령이 지금 기존의 그 정치 문법이나 외교 문법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시민들과 의회가 어떻게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해내는지에 관심이 극복하느냐. 네,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중요한 건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이 민주주의 지수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10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원래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였거든요. 네. 좀 전에는 근데 결함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의회와 국민 간의 갈등과 균열을 일으켰다. 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희망이 있는 거 뭐냐면 네. 한국에서 유럽처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무능해가지고 지금 유럽처럼 극우 정당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예. 부응한 집권하고 있어요, 것보다는 예, 유럽은 차라리 이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뭐 있어요. 달리 보면 유럽은 뭐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지금 아마 극우 정당이 부상을 했죠. 일단 부상하고 뭐 있죠. 예, 독일은 사실 AFD가 지금 2등 정당 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AFD는 1위, 3등 안에 들어갔냐 아유. 물어보면 독일 사람들 너 독일 사람들 몰라보나 뭐 소수 이렇게. 정당이었는데 아주 근데 그 네. 원인이 있죠. 네. 유럽의 극우는 우리나라의 극우 일베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아 우리가 예. 적어도 유럽의 극우들은 자기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극우라기보다는 아주 좀 보수, 아주 굉장히- 강력한 보수 그러니까 민족 이거 뭐 자기 민족주의적인 예, 성향이 그런- 좀 강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트럼프 얘기가 사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간의 강물 협정 체결하기로 했고 다만 그 배분금을 다시 추가 협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처음에 지난 12일에 네. 미국 재무장관이 들고 간 협정 초안 내용에는 그게 있었어요. 재건 투자 기금이라는 걸 마련을 해가지고 네. 자, 두 나라가 만든다. 근데 요 안에 5천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돼. 그거 누가? 우크라이나가. 음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의 50%의 지분을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쉽게 사인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라도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재판이 아니라 뉴욕법으로 영어로 뉴욕에서 결정을 한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젤렌스키는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에 내가 사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이제 뭐냐 신제국주의냐 이거 정말 약소국을 상대로 침탈 행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많으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이걸 죽었다 깨나도 사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전략이잖아요. 미치광이 전략. 가장 센 거 확 던져놓고 가장 큰 거 던져놓고 중간에 받아내는 거. 그렇죠. 자 이제 조율을 좀 해볼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28일 날 미국 가서 사인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은 아니 우리가 무슨 5천억 달러까지 니들한테 갚아야 될 게 없어. 이거는 1달러 니들이 줬는데 우리가 2달러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 고리사채업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가 돼서 그래 그럼 5천억 달러라고 정하지 말자. 돈은 정하지 말자. 정하지 말자라고 네.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자세한 것들은 더 많이 논의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있었는데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 가장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주는 네, 안전보장. 네, 안전보장. 근데 그거를 예. 미국이 그냥 미국 정부가 노력한다. 그 수준으로. 네. 이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노력한다가 어느 수준의 노력을 원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냥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광물 개발하러 미국인이 들어가 있잖아. 그거 자체가 안전 보장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협상 거죠. 잘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예. 신기한 거 뭐냐면 이제 미국이 버려졌다는 이제 그림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버려졌다는.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버려진 상황이니까 이제 튀르키예도 그 이제 눈치를 채니까 옛날만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드론을 팔면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튀르키예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버려야 되는데 근데 국민 여론이라는 거 있어요. 국민 여론으로 형성되지 않고서 먼저 버려버리면 이제 국민이 뭐야 에르도안이 자꾸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 팔 건데 왜 안? 그래서 뭘 했냐면 튀르키예는 네. 예전에 이 제렌스키가 개그맨 시절 때 튀르키예하고 에르도안을 막 까는 그런 좀 약간 거미들 풍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캐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잊을 줄 알았어? 언젠가 복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렸지. 너 예전에 우리 대통령 우리 각하한테 이런 말을 했었으면 우리야 버림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튀르키예가 뭔가 여건을 만들려고 말을 못하니까 여론 형성하려고 그런 거 갖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여론전을 들어간 여론 좀 거죠. 만들려고. 예. 튀르키예가 근데 대단하다.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 진짜 대단하다고 네.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 러시아 네. 협상을 튀르키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 아니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걸 말씀드려요. 원래 완전히 사우디를 하려고 하다가 튀르키예는 신호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슬람 세계의 형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안 돼. 어느 정도라도 여기서 해주세요. 밝혀놓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명분 이런가요? 중국은 발끼워넣기 실패했잖아요. 튀르키예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아니 여기서 성공한 사우디예요. 리야드에서 뭐였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사우디가 돈을 겁내댈 거잖아요. 자 다시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하면 결국 안전보장이 빠져 있고 평화유지군 지금 유럽에서 지금 해라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렇죠. 평화유지군이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 평화 유지군을 네.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그런데 이들마저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자꾸 빠뜨리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유럽은 냉정하게 유럽군만으로 유럽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군 없이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와야 됩니다. 나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기 우크라이나에 같이 파병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서 네. 정보 정찰, 감시 요런 지원 역할이라도 해달라. 네.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뭐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야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아니 거죠. 유럽 사람들 느꼈던 배신감 뭐냐면 이제 어차피 그동안 미국이 지켜왔기 때문에 영국의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감축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없어요. 지금 오죽하면 지금 독일에서는 튀르키예 말로 군 모집하려고 해요. 튀르키예 이민자를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네, 이제 군인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을 믿고 군을 감축했고 다음에 이제 어차피 미국 지켜줄 거라면 안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러시아이라는 이 거대한 땅의 그 지하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랑 좀 약간 무역하자고 하고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관계를 갖췄거든요. 유럽과 특히 그렇죠. 독일이. 네. 독일이. 네. 근데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러시아랑 교류할 거야? 네. 하고 모든 그 러시아의 그 가스관. 가스뿐만 아니에요. 다 선배님. 끊어버렸어요. 모든 경제 그 동로들 다 뚫었고 러시아 재벌가들의 모든 물건들을 그 재산들을 다 압류를 했어요. 네. 다 지금 넘어가서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등등등.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의 그 입장이 뭐냐면 미국 우리가 널 믿고 러시아는 맞다이를 깠는데 너 지금 이렇게 빠지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초부터는 러시아랑 이 정도로 싸우진 않지. 아니 사실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더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요.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의 밀착은 경제 협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독일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그 3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오던 거였어요. 네. 가스관을 통해서 일단 가스관 다 막혔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건설 인력들이 러시아에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다 어디로 대체를 했다? 미국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야 미국에 셰일가스 사, 석유 그렇게 사, 가스 그쪽으로 우리 거 사, 이런 식으로 다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핵발전소로 인한 에너지 공급이 76%이기 때문에 네. 독일만큼 치명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게 된 이유가 독일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자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얼마를 퍼줬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니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거짓말하지 마. 무기대여법에 의해서 일단 빌려준 거에다가 더 중요한 거, 니네 무기를 니네 군수업체에서 사오는 조건이잖아. 심지어 100조 원을 우린 구경도 못했어. 그 돈 니들 군수업체에 바로 그러니까요.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유럽하고 미국하고 생각도 다른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좀 보죠.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그 침략한 러시아 책임 추궁도 하지 않고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네.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의사대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24일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되는 날이었어요. 날이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유엔 차원의 결의안이 나왔죠.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당연히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러시아를 규탄하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지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란 표현 대신에 분쟁이라고 쓰고 분쟁. 침공 책임을 러시아에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만 담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러시아, 중국이 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그런데 유엔 총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결의안을 냈어요. 이거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공이고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미국은 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죽하면 세르비아까지는 찬성으로 날렸는데 러시아의 진수국가. 그래서 지금 너무 웃긴 게 유엔 안보리에서 예전에는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둘이 싸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한 팀이 돼 버렸어요. 네. 네. 너무 어이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기 트럼프 첫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머스크 참석했습니다. 머스크는 뭐 위상이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가요. 자꾸 오래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트럼프 성격은 네. 자기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머스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 건지가 그렇지. 질문이고요. 네. 근데 머스크도 그냥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스크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머스크도 지금 그걸 아니까 미리 이제 사전 준비를 하겠죠. 네.
근데 일단은 자기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지금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 모스크의 시민권을 박탈해야 된다. 박탈해. 그러니까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네. 남아공,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 미국 3중 국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먼저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엄마 공화국이었어요. 쪽이 캐나다 쪽이에요. 네. 예. 맞아요. 예. 결국 그러면 머스크가 지금은 아직까진 괜찮은데 그러니까 머스크의 그러면 도대체 정확한 직함이 뭐냐? 이 사람이 네. 도대체 어떤 직이냐? 그러니까요. 저희는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소개를 하고 계속 기사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 질문을 했어요. 저기 정보 효율부 수장이 정말 머스크가 맞느냐? 며칠 후에 나온 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머스크는 정보 효율부하고 어떤 관계냐? 일단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머스크는 뭐냐 그랬더니 특별 지위를 가진 공무원인데 백악관 고문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네요. 근데 강요 회의면은 장관급들 예. 상원의 인준을 받은 장관들이 들어간 첫 번째 그러니까요. 회의였잖아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머스크를 딱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벤스 부통령 앉아 있고 다른 장관들 딱 앉아 있는 데서 머스크한테 제일 먼저 어이 저기 얘기하라고. 그리고 뭐 이 자리에 머스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쫓을 거예요. 예. 농담이지만. 근데 선배님 이거는 제 보기에는 트럼프식 이제 그 짱폭인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공식적인 아직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약간 소원하고 반격을 할까봐 다른 걸로 재워주고 그 분쟁의 시기를 밀어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저는 왜 그러면 머스크를 정보효율부 수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는 의도적인데요. 아하.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어쨌든 그것도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방부 계약 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머스크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 충돌이에요. 어쨌든 머스크의 기업이 계속해서 정부 기관과 연관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계속 그 정부 기관의 내밀한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바로 곧바로 뭐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엄청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네. 수 있으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그건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해명을 해요. 내가 스페이스 X를 국방부랑 계약할 때 내가 계약 담당자가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근데 얘기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막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관세 지금 25% EU를 향해서는 한다고 하는데 멕시코나 캐나다는 또 유예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일단 평론가님. 네. 유럽은 미국을 아주 망치려고 만들어진 거야라는 네. 식으로까지 트럼프가 막말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는 계속 상호 관세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무역 상황을 딱 보니까 EU가 미국으로부터 한 340조 원의 이득을 얻은 거예요. 네. 가장 큰 이득을 얻은 대표적인 그 지역이 유럽 연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럽을 겨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박인 거죠. 그러면 압박이다. 이제 유럽 차원에서 나와야죠. 뭐 미국산 가스를 저희가 더 많이 사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를 말 나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 있는 거네요. 거죠. 아유, 예. 트럼프는 참. 왜냐면 협상의 이거는 달인이네. 이거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 그 선배님들 주변에서도 한 20대 30대 잘 나갔던 지금의 70대 어르신분들이 있으신데 예. 그분들이 그때 쓰고 먹혔던 전략을 끝까지 써오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이 방식을 예전에 섞고 성공을 그렇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말의 공식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바나마 사람들에서도 제가 봤던 것처럼 그 예전에 미국에 대한 그나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존경심이 있었는데 그걸 이 시기를 이렇게 깨지면 그럼 오히려 약이 아니고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미국에게. 이거 네. 과연 트럼프의 이 미치광이 전략이 원래 미치광이 전략은 단타거든요. 짧게 네. 치고 빠져야 되는 건데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장기를 쓰게 되면 당연히 알 것이다 상대가. 당연히 먹히지 않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후폭풍으로 미국에게 다시 돌아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모른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또 트럼프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대통령.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자, 세가 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